그럼, 그럼 그녀는 어디에 떠났나? 네, 사모님께서는 떠나셨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새 남편분과 함께 떠나셨습니다. 마음 정거장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배신은 사랑이 끝났을 때가 아니라 애초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한 남자의 아내로서 사랑을 굳게 믿으며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진함의 대가를 너무나도 혹독하게 치러야 했습니다. 제 모든 젊음을 바쳐 성공시킨 남편이 다른 여자와 비밀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에 젖어 있던 바로 그날, 그는 자신이 곧 버리려 했던 아내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고 그에게는 지옥보다 더 끔찍한 진실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삑하는 디지털 도어록의 가벼운 소리와 함께 묵직한 원목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강지훈은 익숙한 집안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부와 권력의 냄새였죠.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열흘간의 파리 출장은 상상 이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거액의 계약을 성사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대한 일을 해냈으니까요. 그의 젊고 아름다운 연인, 한아름과 루아르 계곡의 고성에서 로맨틱한 비밀 결혼식을 올린 것입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승승장구하는 GH그룹이라는 성공적인 커리어, 그리고 상류 사회에서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할 눈부시게 아름다운 새 아내까지. 이제 마지막 장애물 하나만 치우면 됐습니다. 그의 조강지처, 박서연, 서연아, 나왔어. 그는 아직 다정한 척하는 가식적인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이미 모든 시나리오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출장으로 지친 척하며 작은 선물을 건네고 이내 괴로운 남편 연기를 시작할 참이었죠. 우리의 사랑이 식었다. 우리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 그는 서연에게 약간의 위자료를 쥐어주고 이 집과 화려한 생활을 자신과 새 애인에게 남긴 채 조용히 이혼해 주기를 강요할 셈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자신에게 의지해 살아온 연약하고 순종적인 아내가 순순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름에 답하는 것은 기이할 정도의 침묵뿐이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서연의 소리와 가사 도우미의 청소 소리로 가득했을 넓은 저택이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서연, 어디 있어? 더 큰 소리로 불렀지만 여전히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텅 빈 느낌이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늘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에콰도르산 장미 꽃병이 사라졌습니다. 서연이 즐겨보던 패션 잡지들도 보이지 않았죠.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2층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방은 여전히 정갈했고 커다란 침대도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옷장 문을 열었을 때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가 사주었던 명품 옷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서연의 옷장 칸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 한 벌, 가방 하나, 구두 한 켤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보석함에 있던 주얼리들마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서재로 달려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의 서류 뭉치와 귀중품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기념일마다 그가 서연에게 선물했던 다이아몬드 주얼리와 시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그가 중얼거리는 동안 차가운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감히 그녀가.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굼 돌아보자 그곳에는
60대 중반의 김 집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집으로 이사 온 첫날부터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죠. 김 집사는 단정한 회색 집사복 차림으로 아무런 감정 없는 얼굴에 두 손을 등 뒤로 한 채 기이할 정도로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장님, 돌아오셨습니까?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 집사, 내 아내 어디 있어? 사모님 어디 갔냐고. 왜 사모님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야? 지우는 김 집사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설마 가출이라도 한 거야? 어서 말해. 하지만 김 집사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그저 철없이 화를 내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른의 눈빛으로 그를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그는 지훈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고 옷깃을 바로 했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셔야 합니다. 진정, 지금 나더러 진정하라고? 내 아내가 어디 갔는지나 말해.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김 집사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천근만근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무게를. 사장님, 사모님께서는 더 이상 사장님의 아내가 아니십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김 집사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 또한 더 이상 사장님의 집이 아닙니다. 김 집사는 품 안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맨 위에는 법원의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가 있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박서연 씨께서는 사장님께서 파리에 계시던 3일 전 사장님을 상대로 일방적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혼, 일방적 이혼이라고? 지우는 귀가 멍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어떻게, 재산에 관해서는. 김 집사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길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본인의 것이라 생각하셨던 모든 재산, 이 저택부터 차고의 슈퍼카들, 그리고 GH그룹의 지분 80%까지 전부 박서연 씨의 가족 신탁기금으로 조성된 그녀의 고유 재산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법원은 모든 재산을 합법적인 소유주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간단히 말해 사장님께서는 빈털터리가 되셨습니다. 지우는 휘청거리며 테이블을 겨우 붙잡았습니다. 빈털터리라고? 내가? 아니야, 이건 악몽이야. 말도 안 돼. 그럼 그녀는 어디에? 그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떠났나? 김 집사는 거의 동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자만심을 향해 마지막 비수를 꽂는 완벽한 거짓말로 최후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네, 사모님께서는 떠나셨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지훈의 평생을 따라다닐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새 남편분과 함께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극적인 몰락이 있을까요? 조강지처 박서연 뒤에 숨겨진 진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한순간에 영광의 정점에서 빈털털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진 강지우는 앞으로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여러분도 그 답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고 특히 마음 정거장 채널을 구독하셔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 늙은 집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호화로운 서재 안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서서히 퍼지는 독약처럼 강지훈의 모든 감각과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새 남편분과 함께 떠나셨습니다. 새 남편. 그 두 단어는 얼음 송곳처럼 그의 피 흘리는 상처를 파고들며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돈과 성공뿐만 아니라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여자와 마지막 자존심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짓밟을 때 사용하던 바로 그 무기마저도요. 그가 마음대로 쓰다듬거나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순한 고양이 박서연은 사실 무서운 호랑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떠난 것이 아니라 다른 호랑이를 따라가 버렸고 잿더미가 된 자존심과 함께 그만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은 마른 잎사귀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는 서류에 적힌 숫자들과 법원의 붉은 직인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잔인하고 적나라하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힘들게 쌓아 올린 GH그룹이라는 제국, 자랑스럽게 과시하던 수십억짜리 저택, 젊은 여자들의 눈을 멀게 하던 슈퍼카들까지 그가 자리를 비운단 열흘 만에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가 알던 박서연은 그저 착하고 평범한 고아 출신 여자였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를 사는 것조차 그의 허락을 기다려야 했던 여자. 그녀가 어디서 그런 막대한 재산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새 남편이라는 놈은 대체 누구인가? 어디서 나타나서 그의 여자와 그의 모든 것을 이토록 빠르고 잔인하게 빼앗아갈 수 있었단 말인가? 이 완벽한 복수극이 어떻게 계획되었는지 그가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아내의 진짜 모습을 알기 위해 우리는 운명의 시계를 7년 전으로 되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비극의 씨앗이 사랑이라는 순수한 이름의 땅에 처음 뿌려졌던 그 시절로 말입니다. 7년 전 저는 의지할 곳 없는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도 손꼽히는 4대 재벌 가문 중 하나인 성진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박서연이었습니다. 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게 아니라 금으로 만들어진 보물창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세상은 동화책 대신 거시 경제학 수업으로, 해변에서의 휴가 대신 월스트리트에서의 견학으로 채워졌습니다. 제 친구들은 또래 아이들이 아닌 유력 정치인과 재벌 총수들의 자녀들이었죠. 상상상자의 호랑이셨던 아버지는 저를 당신의 완벽한 복제품으로 약점 없는 돈 버는 기계로 키우셨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과 법학을 복수 전공하며 수석으로 졸업했고 사계 국어에 능통했으며 두꺼운 재무 보고서를 단 몇 분 만에 독파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진이라는 제국을 물려받아 더욱 강하게 만들 여왕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모든 것을 가졌죠. 미인대회 출신인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미모, 최고의 두뇌들로부터 단련된 지성, 그리고 평생 써도 다 못 쓸 막대한 재산까지. 하지만 갓20을 넘긴 제 영혼 깊은 곳에는 무서울 정도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 삶은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고 레드카펫이 깔린 길이었지만 단 하나의 갈림길도 없었습니다. 제 주위에는 이름난 가문들의 수많은 왕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지 컨설턴트가 써준 듯한 찬사와 비서가 고른 값비싼 선물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을 들여다볼 때면 사랑의 불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숫자와 이익, 인수합병에 대한 계산만이 보일 뿐이었죠. 그들은 박서연이라는 인간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붙은 성진그룹이라는 브랜드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갈망했습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으로도 살 수 없는 것, 바로 진실한 사랑이었죠. 평범한 여자처럼 살아보고 싶었고 평범한 남자를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이성적인 계산이 아닌 심장의 떨림으로 시작되는 사랑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반항심에 정해진 맞선 자리를 뛰쳐나와 낡고 작은 북카페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지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당시 제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파산 직전의 작은 의료기기 회사의 영업팀장이었죠. 그는 기시해진 셔츠를 입고 낡은 노트북으로 사업 계획서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수한 외모를 가졌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눈 속에 타오르는 불꽃이었습니다. 역경에 굴하지 않는 야망과 의지의 불꽃이었죠. 우리는 우연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려움과 꿈에 대해 조금의 숨김도 없이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그저 혼자 앉아 책을 읽는 예쁜 아가씨일 뿐이었죠. 그의 곁에서 저는 처음으로 하나의 상징이 아닌 한 인간으로 대우받았습니다. 그는 제게 아첨하지도 잘 보이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공유하고 들어주고 때로는 논쟁했습니다.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요.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려는 한 남자의 순수함과 강철 같은 의지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그가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제 복잡한 세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저는 훗날 모든 실수의 시작점이 될 행동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제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해외의 좋은 가정에 입양되었다가 작은 자본금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돌아온 고아라는 이야기였죠. 지우는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저를 더욱 사랑하고 아껴주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거짓말 위에 세워졌습니다. 평범한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순진하게 믿었던 거짓말 위에 저는 그 거짓말이 경멸과 배신이라는 독초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 씨앗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 언젠가 제가 애써 가꾼 사랑의 정원을 송두리째 파괴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지훈과의 결혼 결정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견고한 성벽에 부딪혔습니다. 평생을 비즈니스 전쟁터에서 살아오신 아버지는 지훈의 본성을 단번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얘야, 그놈은 간단한 놈이 아니야. 처음 지훈을 친구의 남자친구라고 속여 소개한 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망이 있는 건 좋아. 하지만 그놈의 야망에는 실력과 단단한 도덕적 기반이 없어. 우리 집을 둘러보던 그놈 눈빛, 그건 경외심이 아니라 탐욕이야. 저런 부류는 손에 힘을 쥐는 순간 가장 먼저 배신하는 법이다. 잘 생각하거라. 하지만 사랑에 빠진 여자에게 이성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대들었고 지훈을 변호했으며 제 사랑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제 고집에 지치셨는지 아니면 제게 뼈저린 교훈을 주고 싶으셨는지 마침내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조건적인 승낙이 아니었습니다. 좋다. 지치고도 엄격한 목소리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겪어보고 싶다면 기회를 주마. 하지만 이건 장난이 아니라 내기다. 너는 계속해서 가문도 배경도 없는 고아 연기를 해야 할 거다. 우리는 너희 삶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뒤에서 무대를 만들어주마. 가장 혹독한 시험 무대를. 야망 있는 남자가 원하는 모든 것. 돈, 권력, 지위를 그놈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손에 쥔 정점에서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자. 만약 그때도 그가 네가 사랑했던 그 남자 그대로라면 나도 그를 사위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는 스스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돌아와야 한다. 이 내기 할 수 있겠느냐? 젊음의 오만함과 사랑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제 인생 최대의 연극이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더없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설득해 막대한 재산의 일부인 약 1,000억 원으로 제 이름의 개인 신탁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이 기금은 완벽하게 독립적이고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는 법인이었죠. 그 후 이 신탁 기금은 글로벌 하모니 인베스트먼트, 즉 GH라는 멋진 이름의
해외 유령 투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GH는 오직 저와 아버지의 지시만을 받는 세계 최고의 금융 및 법률 전문가 팀이 운영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누구인지 몰랐고 그저 익명의 VIP 고객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만 알았습니다. 연극은 지훈 가족의 의료기기 회사가 실제로 파산 직전에 놓였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은 모든 은행과 투자자의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거절뿐이었습니다. 그가 완전히 절망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GH라는 생소한 해외 투자 펀드로부터 그의 재능과 비전을 높이 산다는 이메일이 도착한 것입니다. 지훈은 자신의 행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기 직전의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은 심정이었죠. 그는 왜 외국의 거대 투자사가 망해가는 회사의 이름 없는 팀장을 아는지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떨어진 행운에 너무나 감격하고 압도되었습니다. 협상은 물론 정교하게 짜인 각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양측의 대사와 전략을 모두 썼습니다. 저는 지훈에게 어떻게 강하게 나가고 가격을 흥정해야 손해보지 않는지 알려주었고, 동시에 GH 측에는 어떻게 압박하고 가격을 깎아야 자연스러워 보이는지 지시했습니다. 마침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GH는 지훈의 회사를 인수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GH그룹이라는 새로운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GH그룹이라는 이름도 제가 의도적으로 지은 것이었습니다. 글로벌 하모니의 약자였지만 지훈은 그것이 지훈 코퍼레이션의 약자라고 착각하며 헛된 자부심에 빠졌죠. 그는 명실상부한 회장 자리에 올라 제국을 다스릴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제국의 지분 80%가 GH, 즉 자신이 곧 결혼할 아내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조종되는 화려한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연극을 더욱 완벽하게 하기 위해 아버지는 집안의 가장 충실한 김 집사님을 저희 집의 집사로 보내셨습니다. 그의 비밀 임무는 저를 보호하고 모든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었죠. 저는 제 손으로 왕을 만들고 그를 위해 왕좌를 세웠습니다. 그 왕좌가 탐욕과 배신이라는 악마를 키워내는 온상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훗날 그 악마가 자신을 만든 창조주를 가차없이 물어뜯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5년, 파산 직전의 회사를 거대한 복합기업으로 그리고 야망 넘치던 청년을 오만한 졸부로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지훈의 지휘와 저의 보이지 않는 막강한 지원 아래 GH그룹은 경제 전문가들조차 놀랄만한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무역 분야의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 부동산, 건설, 유통, 심지어 IT까지 빠르게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GH그룹이 손대는 곳마다 황금으로 변했죠. 지훈은 재계의 마법사로 칭송받았습니다. 언론은 그를 살아있는 전설, 맨손으로 시작해 한 세대 전체에 영감을 준 자수성가의 아이콘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는 주요 경제 포럼과 상류층 파티의 귀빈이 되었고 재계의 거물들도 그를 존중했으며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명예의 정점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너무 오래 머무르다 보니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난했던 시절을, 어려울 때 함께해준 아내를,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이 사실은 빌려온 것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이 천재라고 믿었습니다. 찬사와 존경에 취해 살았죠. 그는 제가 익명의 조력자를 통해 보낸 사업 계획과 방향 속에 몰래 심어놓은 성공 비결들을 마치 자신의 아이디어인 양거만하게 연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앵무새처럼 배운 것을 따라 할 뿐이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노래라고 착각했습니다. 그의 자만심은 점점 커져 독단으로 변해갔습니다. 회사에서 그는
더 이상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정은 오직 그의 손에서 이뤄졌죠. 그는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동료들, 감히 직언을 했던 사람들을 해고하고 아첨과 복종만 하는 예스맨들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는 GH그룹을 자신의 말이 곧 법인 독재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서 그 모든 것을 함께 세운 아내인 저는 점점 희미하고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집구석에만 있는 아내의 조언이나 분석 따위는 더 이상 필요 없었죠. 그는 저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옷차림이 수수하고 화장할 줄 모르고 사교성이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제가 파트너들 앞에서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한다고 말했죠. 서연아, 당신 꼴을 좀 봐. 어느 파티가 끝난 후 그가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어디 그룹 회장 부인으로 보여? 다른 사람들 안에 좀 봐. 다들 화려하고 우아하잖아. 그런데 당신은 그냥 동네 아줌마 같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죠. 저는 누구보다 화려한 여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선택한 역할, 평범한 여자를 연기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침묵은 그의 눈에 약자의 인정으로 비쳤습니다. 그는 점점 더 선을 넘었습니다. 가사도우미와 김 집사님 앞에서도 공공연히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소한 이유로 저를 꾸짖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 집의 주인은 자신이며 저는 그저 의존적인 존재, 값싼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날들을 조용한 고통 속에서 견뎌냈습니다. 이기적이고 가부장적이며 배은망덕한 그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한 가닥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성공이 가져온 일시적인 변화일 뿐이라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희망이 그저 환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왕좌에 앉힌 허수아비는 이제 스스로를 진짜 왕이라 믿었고 자신에게 걸맞은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기 위해 왕좌를 만들어준 사람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의 찬사에 익숙해진 남자는 자신의 지위에 걸맞은 것들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강지훈에게 그것은 슈퍼카나 호화 저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자였죠. 친구나 사업 파트너에게 자랑스럽게 과시할 수 있는 화려한 장신구이자 움직이는 명함이 되어줄 여자. 그리고 소박한 주부인 저 박서연은 집 밖과 책 밖에 모르던 저는 더 이상 그의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화려하고 더 섹시하며 그의 자존심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아름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연예계에서 어떻게든 떠보려고 발버둥치는 신인 모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얼굴과 매혹적인 몸매를 가졌고 무엇보다 끝없는 야망과 여우 같은 영악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GH그룹의 신제품 론칭 행사에서 의도적으로 지훈에게 접근했습니다. 추파를 던지는 눈빛, 교묘한 칭찬, 그리고 은근한 신체 접촉까지 그녀는 자신의 모든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자신의 위대함에 도취해 있던 지훈은 즉시 그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는 한아름의 찬사를 자신의 매력에 대한 인정으로 따분한 아내에게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비밀스럽게 시작되었지만 곧 공공연해졌습니다. 적어도 상류층의 은밀한 세계에서는 말이죠. 지훈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오르는 모델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고 그것을 자신의 능력과 성공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제가 벌어다 준 회사 돈으로 애인을 아낌없이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최고급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비싼 외제차와 한정판 명품 가방을 사주었습니다. 출장이라는 핑계로 그녀를 데리고
세계 곳곳을 여행했죠. 연예부 기자들과 파파라치들은 모두 그들의 관계를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기사를 쓰지 못했습니다. GH그룹의 힘과 값비싼 소송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저 흐릿한 사진을 찍고 암시적인 기사를 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아니라 김 집사님이 매일 보내오는 상세한 보고서를 통해서요. 김 집사님은 사람을 붙여 지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그가 한아름과 만나는 모든 자리와 모든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제 손에는 그의 명예와 경력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두꺼운 증거 파일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침묵했죠. 매일 밤 그가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며 돌아올 때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그의 옷을 다렸습니다. 제 안의 고통은 극도의 경멸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남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제 연극의 배우, 제 손안에서 어리석게 춤추는 꼭두각시일 뿐이었습니다. 제 침묵을 그는 나약함으로 해석했습니다. 제가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의존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이 부유한 삶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자만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외도를 넘어 저를 대체하려는 더 잔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아름과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애인이 아니라 그의 새로운 지위를 확인시켜줄 도구였습니다. 그는 레드카펫에 함께 등장하고 다른 남자들의 질투를 유발할 젊고 아름다운 회장 사모님을 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부 아내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주부가 자신이 군림하는 왕국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굴욕과 빈털터리로 내쫓을 수 있다고 믿는 계획이었죠. 그는 그 계획이 바로 제가 펼쳐놓은 완벽한 덫이며 그가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강지훈과 한아름이 세운 저를 버릴 계획은 치밀했고 인간미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한아름의 등장을 정당화시켜줄 자격 없는 사람으로 떠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하게 만든 마지막 한 방울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야 했던 바로 그날에 터졌습니다.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저는 시끄러운 파티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해 지훈은 갑자기 저택에서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게 보상하고 싶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 파티는 사실 저에게 공개적인 모욕을 주기 위해 세워진 무대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친구와 사업 파트너, 심지어 언론까지 초대했습니다. 제 생일 파티를 언론 행사로 만들고 싶어 했죠. 그날 밤 저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모든 근심을 잊은 채 남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파티가 시작되자마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훈은 거의 제 곁에 없었고 사람들과 인사하고 인맥을 과시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리고 한아름이 나타났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지만 다른 손님의 친구 자격으로 왔더군요. 그녀는 파티의 주인공인 저보다 더 화려한 새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고 지훈은 당황하기는커녕 공개적으로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다정하게 팔짱을 꼈습니다. 그는 아내의 생일 파티를 애인과의 관계를 공표하는 무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수백 개의 호기심과 동정 어린 시선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마치 광대가 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모욕의 절정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촛불을 끄는 시간이 되자 지훈이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 서연이는 좋은 아내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너무나 큰 생각과 삶의 방식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함께 길을 갈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노력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파티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내 생일 파티에서 이혼을 발표하려는 건가? 그리고 오늘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옆에 서 있는 한아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제 영혼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과 말은 이혼 선언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그는 제 모든 희생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제 앞에서, 온 세상 앞에서 그의 애인을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뻔뻔한 연극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정마저 끊어버린 대화였죠. 그와 한아름이 아무도 듣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구석으로 갔을 때 저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연기 좋았어. 한아름의 만족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아줌마, 지금쯤 충격받았을 거야. 이 정도면 더 이상 버틸 면목도 없겠지. 당연하지. 지훈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플랜 B도 준비해뒀어. 만약 계속 버티면 그 여자가 바람 피웠다는 증거를 터뜨릴 거야. 조작된 사진 몇 장이랑 가짜 문자 메시지면 충분히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 있어. 이번 파리 출장이 바로 우리 결혼식이 될 거고 돌아오면 공식적으로 그 여자를 집에서 쫓아낼 거야. 파리, 결혼식, 가짜 증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음모였습니다. 파리 출장은 출장이 아니라 일은 신혼여행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가장 더러운 수법으로 저를 파멸시키려 했던 거죠. 컵에 물이 넘쳤습니다. 사랑은 죽었고 증오만이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저는 파티를 망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돌아섰죠. 저는 방으로 올라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저 결심했어요. 모든 준비를 시작해 주세요. 그가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하는 건 파산 통지서뿐일 거예요. 그 끔찍했던 생일 파티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박서연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은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냉철하게 만들었죠. 맹목적인 사랑은 죽고 그 자리에는 날카로운 이성과 치밀하게 짜인 복수 계획이 들어섰습니다. 강지훈처럼 교활하고 수단을 가리지 않는 자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완벽한 덫을 놓고 사냥감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를 끈기 있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훈과 한아름을 태운 비행기가 파리의 사랑의 도피처를 향해 이륙하는 순간 저의 반격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재개 시간은 단 열흘 뿐이었습니다. 열흘 안에 거대한 제국 하나를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제 모든 행동을 합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문의 최고 변호인단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법 조항과 서류만으로 흙을 백으로 물을 유로 만들 수 있는 법조계의 늙은 여우들이었죠. 저는 김 집사님이 지난 5년간 수집한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아름에게 사준 명품 영수증과 오피스텔 임대 계약서부터 지훈이 애인을 위해 수백억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음을 보여주는 계좌 내역까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혼 후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저에게 불륜 누명을 씌우려던 그의 계획이 담긴 대화 녹음 파일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 증거들이라면 우리는 전적으로 강지훈 씨의 귀책 사유로 일방적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석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또한 법원에 그의 전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판결 이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이혼 소장에는 날카로운 논리와 반박 불가능한 증거들이 담겨 순식간에 작성되었습니다. 소장은 법원에 제출되었고 아버지의 인맥 덕분에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되어 피고의 출석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 이혼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법적 전선과 동시에 저는 비즈니스 전선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자금을 갑자기 빼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무 쉽고 그에게 몰락의 맛을 제대로 보여주기엔 부족했죠. 저는 더 교묘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는 GH의 익명 소유주 자격으로 GH그룹의 모든 주요 파트너와 대출은행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은 자금 회수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GH가 GH그룹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엄청난 호재였습니다. 그 소식은 가짜 낙관론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비상장이었지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던 GH그룹의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큰돈을 벌 희망에 너도나도 주식을 사들였고 은행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GH그룹에 대한 대출 조건을 완화하며 새로운 대출을 기꺼이 내주었죠. 파리에 있던 지우는 이 소식을 전화로 전해 듣고 기쁨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과 성공을 동시에 거머쥔 신의 아들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완전히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제가 결정타를 날릴 순간이었습니다. 주가가 최고점에 달하고 투자자들이 모든 돈을 쏟아붓고 은행들이 새로운 대출금을 지급했을 때 저는 자금 회수가 아닌 매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대 주주인 GH는 갑자기 보유 지분 80% 전량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행동, 교과서적인 통수였습니다. 시장은 즉시 붕괴했습니다. 주가는 브레이크 없이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공황에 빠져 서로를 밟으며 탈출하려 했습니다. 은행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들은 속았던 겁니다. 그들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순식간에 영혼 없는 시체로 변해버렸습니다. 저의 반격은 소리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파괴력은 핵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GH의 역사적인 통수 매도로 흔들리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 프랑스 루아르 계곡의 한 고성에서는 강지훈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만과 착각으로 만들어진 세상이었죠. 그는 자신의 새로운 뮤즈이자 운명이라고 믿는 한아름을 위해 비밀스럽지만 극도로 호화롭고 로맨틱한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7세기에 지어진 고성 전체를 빌리고 미슐랭 스타 셰프와 유럽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을 고용했죠. 그는 한아름과 자신이 어울리는 상류 사회에 자신이 성공한 사업가일 뿐만 아니라 로맨틱하고 씀씀이가 큰 진정한 황제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런던 세빌로에서 맞춘 턱시도를 입고 머리는 포마드로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자랑스러운 미소를 띠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박힌 오트쿠티르, 웨딩드레스를 입은 한아름이 하얀 장미로 뒤덮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지극한 행복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여자를 얻었고 그의 사업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GH가 곧 막대한 자금을 추가로 투자할 것이라는 소식은 그를 구름 위로 날아오르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늘이 내린 총아이며 이 세상을 손에 쥐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와 결혼해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제국을 함께 건설해 주겠어. 그는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공들여 준비한 화려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네, 그럴게요. 한아름이 완벽하게 화장된 뺨 위로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진정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초대된 몇몇 친구들의 축복의 박수 속에서 열정적인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완벽한 결혼식, 새로운 삶을 위한 완벽한 시작. 배신과 더러운 돈 위에 세워진 삶이었죠. 그는 같은 시각 대한민국에서 그의 합법적인 결혼 생활과 경력 전체를 위한 또 다른 결혼식, 아니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일방적 이혼 재판은 서울 가정법원의 비공개 법정에서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언론도 호기심 어린 시선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와 가문의 변호인단, 그리고 근엄한 판사님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제출한 반박, 불가능한 증거들, 여행지에서 지훈과 한아름이 애정행각을 벌이는 사진, 회사 카드로 명품을 구매한 영수증, 그리고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던 계획을 폭로하는 녹음 파일까지 덕분에 판사님은 판결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혼인 및 가족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강지훈에게 전적인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결했죠. 하지만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법조계의 늙은 여우들인 제 변호인단은 한치의 허점도 없이 완벽하게 변론했습니다. 그들은 지훈의 공금 횡령 증거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GH그룹의 설립과 성장 역사를 전부 파헤쳤습니다. 그들이 지난 열흘간 비밀리에 준비해온 작업이었죠. 그들은 제가 결혼하기 훨씬 이전에 해외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박서연 개인 신탁기금의 모든 법적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GH그룹의 모회사인 GH가 이 신탁기금의 100% 소유 자산임을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이는 GH그룹의 초기 자본금과 이후의 모든 투자금이 저의 고유 재산에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GH그룹은 본질적으로 저의 개인 자산 포트폴리오에 속한 하나의 투자처, 즉 자회사에 불과했던 겁니다. 회장 겸 CEO로서의 강지훈은 사실상 제가 고용한 월급쟁이, 제가 위임한 법적 대리인이었으며 그가 받은 높은 연봉과 보너스는 그 일에 대한 보수였습니다. 그는 GH의 막대한 지분에 대해 어떠한 소유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주장은 두꺼운 법률 서류 뭉치와 지훈의 배신 및 재산 탈취, 음모에 대한 증거들로 뒷받침되어 재판부를 완전히 설득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단호하고 저항할 수 없이 선고되었습니다. GH 명의의 모든 재산, 즉 GH그룹 지분 80%, 한남동 저택, 차고의 슈퍼카들, 그리고 회사 자금으로 구매한 다른 모든 자산들은 저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되며 제가 모든 소유권을 가집니다. 강지훈은 그 재산에서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월급으로 모은 얼마 안 되는 개인 재산만 가질 수 있으며 그마저도 공금 횡령으로 인한 회사 손해배상금을 제한 후의 금액입니다. 공정하고 냉정하며 한치의 관용도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렇게 같은 날 세계의 다른 두 곳에서 상반된 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 강지훈은 새 아내에게 결혼 반지를 끼워주며 화려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저는 이혼 판결문을 차분히 받아들고 그와의 결혼 생활을 공식적으로 끝내고 저의 제국 전체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저의 합법적인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도 모른 채 새로운 결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회장이 아닌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억만장자의 꿈에 취해 있었습니다. 실로 아이러니한 대조, 아무리 뛰어난 작가라도 상상하지 못할 연극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승리를 자축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제게 그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원래 제 것이었던 것을 되찾았을 뿐이었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지훈을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무너뜨린 것은 첫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가 남긴 폐허를 치우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더 어렵고 복잡한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법원의 공식 판결문을 받자마자 저는 변호사, 금융 전문가, 그리고 김 집사님을 포함한 제 팀과 함께 GH그룹을 공식적으로 인수했습니다. 제가 본사 건물에 들어선 날, 저는 남편을 찾아온 주부가 아니라 이사회 의장이자 실제 소유주의 자격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사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듯 술렁였습니다. 고위 임원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두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회사 파티에 가끔 남편 옆에 그림자처럼 나타나던 조용하고 순한 사모님의 모습에만 익숙했으니까요. 그들은 그 여자가 바로 이 그룹 전체와 자신들의 밥줄을 쥔 끝판왕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안은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온갖 뜬 소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직원들을 안심시키는 연설이나 새로운 경영 전략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수술 즉 철저하고 무자비한 쓰레기 청소였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지훈이 그의 오만함과 무능한 관리 능력으로 GH그룹을 자신만의 왕국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첨꾼과 무능력자들, 그리고 꿀 빠는 자리에 앉혀진 친인척들로 가득한 곳이었죠. 저는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 기반 위에서는 제국을 다시 세울 수 없었습니다. 전 임원 및 부서장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유령이 아닌 권위 있는 정장을 입고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표정을 한 진정한 회장의 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강지훈의 자리였던 곳이었죠. 저는 아래에 앉은 얼굴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억지 미소 뒤에 불안함을 감추려는 얼굴들이었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예전의 부드러움이 아닌 차갑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충격받으셨고 질문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일을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강지훈이라는 이름의 위선과 비효율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 신호를 보내 지난 1년간 각 부서와 개인의 업무 성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화면에 띄우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전문가팀이 비밀리에 수집하고 분석한 보고서였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훈이 만든 조직의 무능함과 비리를 남김없이 폭로했습니다. 마케팅 부서는 수십억을 효과 없는 광고 캠페인에 쏟아부었고 인사팀은 자격도 능력도 없는 친인척들을 고액 연봉으로 채용했으며 영업팀의 계약 성공률은 형편없었고 대부분 익명의 조력자가 지정해준 계약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지훈의 측근이었던 자들을 꿰뚫어보며 말했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조용히 떠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제가 해고 통지서를 읽어주길 기다렸다가 어떤 회사도 받아주지 않을 이력서를 들고 굴욕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선택할 시간 10분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 두 사람, 이내 회의실에 있던 임원 절반 가까이가 창백해진 얼굴로 조용히 일어나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연극은 끝났고 그들과 같은 조연들도 퇴장해야 했습니다. 경영진을 정리한 후 저는 더 큰 규모의 청소, 즉 제 궁전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충성스러운 김 집사님. 이제는 내부 보안 감시라는 새로운 임무를 맡은 에게 저택 전체를 대청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강지훈과 한아름의 모든 흔적, 명품 옷, 그가 좋아하던 비싼 양주, 심지어 가장 작은 소지품까지 모두 꼼꼼하게 포장되어 가차없이 버려졌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제 인생에서 그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고 싶었습니다. 저는 모든 잠금 장치를 교체하고 보안 코드를 재설정했습니다. 오직 저와 김 집사님만이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택은 완벽히 저의 것,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요새, 적이 없는 왕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청소는 거의 끝났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한 가지 패배자의 귀환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왕국이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또 얼마나 낯설게 변했는지 직접 목격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국을 정리하고 재건하느라 바쁜 동안 프랑스의 강지우는 여전히 가짜 천국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돈과 자신의 거짓말로 지어진 천국이었죠. 그와 한아름은 달콤한 신혼여행의 마지막 날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인 요트를 빌려 그녀를 데리고 니스, 칸, 생트로페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코트 다주르 해안을 항해했습니다. 그는 샤넬과 디올 매장에서 가장 비싼 명품들을 아낌없이 사주었고 평생 맛보지 못했을지도 모를 음식을 맛보게 해주겠다며 최고급 미슐랭 레스토랑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진정한 황제이며 자신과의 삶은 끝없는 호사와 향락의 연속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물질로서 신분의 격차를 메우고 한아름 같은 여자를 가질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더 이상 저에 대한 생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저는 그저 과거의 희미한 그림자, 곧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젊은 날의 실수, 불쌍한 주부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귀국 후의 계획을 완벽한 시나리오로 짜두었습니다. 그는 한남동 저택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한아름을 롯데월드타워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잠시 머물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변호사에게 전화해 저를 저택에서 최대한 빨리 쫓아낼 절차를 시작할 참이었죠. 그는 심지어 이혼 서류를 받은 제가 어떻게 울고불고 매달릴지 상상하며 형언할 수 없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생사여 탈권을 쥔 신이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여행이 끝나기 며칠 전 그는 회사에 심어둔 측근들로부터 몇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미스터리한 투자펀드 GH가 GH그룹에 막대한 추가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기쁨에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결혼 선물로 익명의 조력자가 자신과 그룹의 미래를 인정한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한아름에게 거만한 목소리로 자랑했습니다. 거봐, 내가 말했잖아. 나는 행운의 여신이 총애하는 남자라고. 내가 휴가를 즐기는 동안에도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잖아. 나의 조력자도 내 무한한 잠재력을 알아본 게 틀림없어. 이제 곧 우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제패할 거야.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만심이 그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저 연막이며 제가 결정타를 날리기 전에 주입한 달콤한 마취제라는 것을 주식의 가치를 최고로 부풀린 후 팔아치우기 위한 수법이라는 것을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그는 요트 위에서 결혼식보다 더 호화로운 송별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새로 사귄 부유한 친구들, 남봉꾼들과 재벌 2세들을 초대했습니다. 최고급 샴페인이 강물처럼 흘렀고 시끄러운 음악과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얇고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은 한아름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가판에 섰습니다. 그는 잔을 들어 지중해 위로 지는 화려한 석양을 바라보며 자신이 세상의 정점에 서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스스로 정복한 세상의 정점에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곧 세계로 뻗어나갈 화려한 커리어, 젊고 아름다운 새 아내, 그리고 더없이 찬란한 미래까지. 그는 승리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는 여전히 행복과 자만심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와 한아름은 1등석에 앉아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서울에서 상류사회 전체를 뒤흔들 만한 성대한 공개 결혼식을 올릴 것이고 주말 별장으로 강원도의 새 빌라를 살 것이며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그는 그 모든 계획이 그저 환상이며 잔인한 현실에 닿는 순간 터져버릴 형형색색의 비눗방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다른 현실, 즉 그를 위해 준비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천국에서의 귀환은 사실 그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지옥으로 가는 편도행 비행기였습니다. 파리를 떠난 비행기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VIP 게이트를 나서는 강지훈은 피곤함 대신 에너지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출장을 다녀온 직장인이 아니라 성공적인 정복 전쟁을 마치고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온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왕비를 얻었고 이제 궁전을 청소하고 늙은 아내를 그의 영토에서 쫓아낼 때였습니다. 그는 피곤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의기양양한 표정에 한아름의 팔짱을 꼈습니다. 회사에서 보낸 롤스로이스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죠. 그는 거만하게 차에 올라타 기사에게 저택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가는 내내 그는 한아름에게 자신의 계획을 자랑했습니다. 두고 봐. 집에 도착하면 그 여자에게 본때를 보여줄 거야.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똑똑히 알게 해주지. 그는 자신과 한아름이 손을 잡고 들어서는 것을 본 제가 얼마나 놀라고 고통스러워할지 상상했습니다. 그는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말들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는 저를 짓밟고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유린하고 싶었습니다. 차는 익숙한 철제 대문을 지나 자갈이 깔린 저택 진입로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들어서는 순간부터 지우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늘 손수 가꾸던 정원이 어딘지 모르게 황량해 보였고 마당 중앙의 분수대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가 삐져서 집안일을 내팽개쳤나 보군.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차가 현관 앞에 멈추고 그와 한아름이 내렸습니다. 그는 디지털 키를 도어록에 댔지만 시스템은 오류를 알렸습니다.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서서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지만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그는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사람은 제가 아닌 가사 도우미도 아닌 김 집사님이었습니다. 사장님, 돌아오셨습니까? 김 집사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 없이 평온했습니다. 김 집사, 왜 도어록이 바뀐 거야? 내 아내는 어디 있고? 지훈이 쏘아붙였습니다. 그는 김 집사님을 밀치고 거칠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들어서는 순간 그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집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기이할 정도로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림, 꽃병, 소파 위에 쿠션까지 제 개인적인 손길이 닿았던 모든 장식품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닌 영혼 없는 가구 전시장 같았습니다. 박서연, 어딨어? 내가 묻잖아.
내 아내 어디 있냐고 지훈이 돌아보며 김 집사님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김 집사님은 태연하게 문을 닫고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보셔야겠습니다. 그는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영상을 재생시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3일 전 바로 이 집의 보안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저는 전문가처럼 보이는 직원들에게 제 모든 짐을 박스에 포장하라고 차분하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커다란 트럭이 와서 그 모든 박스를 싣고 떠났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세련된 정장 차림에 제가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태연하게 집을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떠났다고 지우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상실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죠. 사냥감이 손을 쓰기도 전에 스스로 도망친 것에 대한 모욕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집사님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잔인한 판결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제가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법원 서류와 반박 불가능한 증거들을 내밀었죠. 그는 신탁 기금과 저의 진짜 신분에 대해, 그리고 이 저택과 슈퍼카들, 심지어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GH그룹마저 사실은 모두 제 것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김 집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지훈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는 휘청거리며 소파를 겨우 붙잡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부, 그의 성공 전부가 사실은 한편의 연극, 사기극이었다니. 그는 왕이 아니라 아내에게 기생하며 살아온 어릿광대에 불과했던 겁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는 넉나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한아름 역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경악에서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의 금광은 고갈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럼 그녀는 어디에? 지훈이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갔지? 김 집사님은 그가 평생 잊지 못할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심과 함께 지독한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신한 남자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꿰뚫기 위해 제가 신신당부했던 완벽한 거짓말로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네, 사모님께서는 떠나셨습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인 후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새 남편분과 함께 떠나셨습니다. 새 남편. 그 두 단어는 벼락처럼 강지훈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텅 빈 눈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그는 졌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굴욕적으로 김 집사님이 안겨준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것은 마치 쓰나미처럼 강지훈이 가졌던 모든 것, 물질적인 것부터 정신적인 것까지 모조리 휩쓸어 가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낯설어진 저택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머릿속이 완전히 텅 빈 채로 있었습니다. 생각할 수도 반응할 수도 없었죠. 그는 그저 영혼 없는 시체처럼 앉아 김 집사님의 잔인한 단어들을 머릿속에서 되뇌었습니다. 빈털터리, 이혼, 새 남편, 단어 하나하나가 산산조각 난 그의 자존심을 파고드는 칼날 같았습니다. 몇 분간 얼어붙어 있던 한아름이 악몽에서 가장 먼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신을 차린 것은 갓 결혼한 남편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였죠. 기생충의 본능은 그녀에게 이 배가 완전히 침몰했으며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난파선의 남은 조각이라도 최대한 긁어모아 탈출하는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가 신혼방으로 삼으려 했던 방으로 들어가
여행 중에 지훈이 사준 모든 보석과 시계를 허겁지겁 에르메스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치가 없어진 이 남자에게서 뽑아낼 수 있는 마지막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려와 여전히 넋을 잃고 앉아있는 지훈 앞에 섰습니다. 그녀에게는 동정심이라곤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경멸과 분노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죠. 이 사기꾼, 이 쓰레기 같은 놈, 그녀가 치신거렸습니다. 날 속였어. 회장이라고, 재벌이라고 하더니 결국엔 아내한테 빌부터 사는 기생충이었잖아. 내 시간만 낭비했어. 넌 날 가질 자격이 없어. 말을 마친 그녀는 손을 들어 그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당기는 듯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토록 매혹시켰던 여자가 이제 자신을 모욕하는 것을 올려다보았지만 더 이상 반응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앉아서 당할 뿐이었죠. 한아름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아, 그리고 깜빡했네. 그녀가 멈춰서서 비웃음 가득한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돌아오는 1등석 비행기표. 당신이 낸 돈이야. 이별 선물이라고 칠게. 잘 가. 이 실패자야. 문이 쾅 닫혔습니다. 이제 넓은 저택에는 텅 빈 공허함과 지독한 굴욕감 속에 강지훈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는 얼마나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김 집사님이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사장님, 이제 떠나셔야 할 시간입니다. 김 집사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 없이 담담했습니다. 떠나라고? 내가 이제 어디로 가라고? 지훈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건 사장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김 집사님이 답했습니다. 사모님의 명령은 해가 지기 전에 이곳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경비 인력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호화롭고 눈부셨지만 그 무엇도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고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롤스로이스도 운전기사도 없이 입고 있는 옷 한 벌과 텅 빈 지갑만 든 채 문 밖으로 호송되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서서 자신과 자신이 속했던 세상을 분리하며 서서히 닫히는 철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목적 없이 서울 거리를 헤맸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왕이었던 GH그룹 본사 앞을 지나갔지만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예전 부하 직원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보았지만 모르는 척하며 서둘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냉담함은 욕설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힘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을. 빈털터리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이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강지훈의 몰락은 언론과 소셜미디어에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십신문들은 앞다투어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냈습니다. GH그룹 재벌, 아내에게 버림받고 하룻밤에 파산, 배신자 CEO와 미스터리한 아내, 결혼의 진실은. 사람들은 통쾌했고 궁금해했으며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경멸받던 상간녀에서 가련한 피해자로 자신을 탈바꿈시킬 기회를 재빨리 포착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아름이었습니다. 챙길 것을 다 챙겨 도망친 후 한아름은 잠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과거에 두둑한 봉투로 관리해 두었던 몇몇 기자들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정교하게 왜곡된 진실이었죠. 그녀는 자신을 유부남 강지훈에게 돈과 달콤한 약속으로 속아 넘어간 순진하고 순수한 모델로 그렸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유부남인 줄 전혀 몰랐으며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청혼은 그녀에게 꿈과 같았지만 그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악몽으로 깨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았어요. 그녀는 한 독점 인터뷰에서 흐느꼈습니다. 그는 이혼했다고, 자신은 독신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를 믿었어요. 제 모든 진심을 주었어요. 그가 그렇게 끔찍한 사람일 줄은, 심지어 자기 아내에게도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서연 씨에게 정말 죄송해요. 저도 피해자예요. 거짓말의 피해자라고요. 그녀의 연극은 눈물과 뉘우침 가득한 말들로 완벽하게 연출되었습니다. 쉽게 선동되는 여론은 즉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불쌍하다. 역시 돈 많은 남자들은 믿을 게 못 돼. 그래도 잘못을 알고 사실을 말할 용기는 있네. 한아름은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상간녀라는 꼬리표를 뗐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동정까지 얻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그 어느 때보다 유명해졌습니다. 광고주와 감독들은 그녀의 재능이 아니라 그녀의 드라마틱한 이야기 때문에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비극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잔인한 현실에 직면한 강지우는 그가 그토록 믿었던 애인으로부터 또 다른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아름의 기사와 인터뷰를 읽었을 때 그는 더 이상 분노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독한 씁쓸함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과 격이 맞는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여자에게 마지막 치명적인 비수를 맞은 것입니다. 그는 이 거짓말의 연극에서 자신이 감독이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꼭두각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두 여자, 그가 버린 아내와 그가 사랑한 애인 모두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사랑에서도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애인의 연극은 막을 내렸고 그에게 배신과 어리석음의 대가에 대한 더없이 고통스러운 교훈을 남겼습니다. 몸둘 곳 없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유령처럼 떠돌며 끝없는 술과 자책 속에서 며칠, 몇 주를 보낸 후 강지우는 마침내 잔인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돈도 집도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마지막 생각, 마지막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를 찾아가는 것이었죠. 그는 다시 사랑을 구걸하거나 잿더미가 된 결혼 생활을 되돌리기 위해 저를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는 아마도 마지막으로 마주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어쩌면 썩어버린 자신의 영혼을 위한 구원, 살아갈 길을 찾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저택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모두 지우기 위해 이미 팔렸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는 저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GH그룹, 아니 지금은 AN그룹으로 바뀐 회사 정문 앞을 매일같이 서성였습니다. 그는 진짜 노숙자처럼 남루한 옷차림에 덥수룩한 수염, 오란 얼굴로 길 건너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 앞에서 굽실거렸던 옛 부하 직원들이 이제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척하며 서둘러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번쩍이고 위험 있는 제 차가 오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길을 건널 용기가 없었습니다. 차들이 오가는 저 차선은 이제 두 세계를 가르는 깊은 심연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 작고 더럽고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이었는지 아니면 저의 어떤 계획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차에서 내려 회사로 들어가려 할 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앙상한 가로수에 기댄 채 푹 꺼진 눈으로 저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애원과 절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저는 그를 무시하고 그의 자책 속에 내버려 둔 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호원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신호한 뒤 혼자 천천히 길을 건너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듯 상처 입은 짐승처럼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거친 두 손은 서로를 꽉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법정에서처럼 차갑거나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저 타인을 대하는 듯한 평온함과 거리감만이 있었죠. 서연 씨.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는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건 무슨 일 때문이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남은 용기를 전부 끌어모으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의 눈에서 자만심이나 계산이 아닌 진정한 후회와 숨길 수 없는 고통, 완전한 무너짐을 보았습니다. 내가 미안해요, 서연 씨. 그가 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사과가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알아요. 값싸고 무의미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말해야겠어요. 내가 틀렸어요. 나는 쓰레기였고 배은망덕한 놈이었어요.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 인간성까지 잃어버렸어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손으로 부숴버렸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외탄 뺨과 덥수룩한 수염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정으로 무너지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남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럴 자격 없다는 거 알아요. 평생토록 자격 없을 거예요. 도움을 청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럴 면목도 없어요. 그저 마지막으로 당신을 한번 보고 이 사과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내게 교훈을 줘서 고마워요.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아마도 내가 누구인지 깨닫기 위해 꼭 필요했던 교훈이었겠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잠자코 들었습니다. 제 마음은 잔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증오는 사랑과 함께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 눈에 그는 그저 낯선 사람. 한때 같은 길을 걸었지만 결국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접어든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대가를 치렀어요, 지훈 씨. 저는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제 삶이 있고요. 우리 사이의 모든 원한은 여기서 이 순간 끝내도록 해요. 남은 인생은 착하게 살아가세요. 그게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아이를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면 당신 같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요. 저는 말을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이 만남을 더 이상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단호하게 끝나야 했습니다. 서연 씨, 그가 절박한 목소리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알려줄 수 있어요? 그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의 새 남편, 그 사람은 당신에게 잘해주나요? 김 집사님의 거짓말, 그것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고 희미한 희망이자 그의 실패에 대한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 형벌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결코 평온을 얻지 못하게 할 자책과 후회. 그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단호하게 걸었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바쁜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대면은 끝났습니다. 저는
그가 원했던 용서를 주지 않았지만 그 자신에 대한 진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고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씁쓸한 거짓말을 남겨주었습니다. 강지훈과의 마지막 만남 후 저는 마치 마지막 남은 무거운 짐을 과거에 저를 묶어두던 마지막 보이지 않는 끈을 끊어낸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원한과 미련은 용서가 아닌 망각과 전진으로 해소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홀가분한 마음으로 저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신이나 증오의 그림자 없이 오직 미래의 빛만이 가득한 길을요. 그 후 제 삶은 평온하고 찬란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지휘 아래 AN그룹은 지훈이 남긴 충격에서 놀랍게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책임감 있으며 인간적인 경영의 상징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익명의 투자자, 어둠 속에 살며 희생하고 인내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본연의 모습, 즉 카리스마 있고 결단력 있는 여성 기업가이자 리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국내외 주요 경제 포럼에 자주 참석하며 투자와 경영에 대한 저의 경험과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 특히 여전히 편견이 많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서 단순히 돈에 대한 성공담뿐만 아니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 자존감, 그리고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딸의 성장과 능력을 지켜보신 아버지는 마침내 안심하셨습니다. 그분은 점차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가문이 일군 금융제국 피닉스 캐피탈의 모든 경영권을 제게 넘겨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수익률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경영 철학으로 회사를 이끌고 발전시켰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자선 재단을 설립하여 가정폭력과 불행한 결혼의 피해자였던 어려운 환경의 여성과 아이들에게 법률 및 재정 지원을 전문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와 자원을 사용하여 다른 여성들을 돕고 힘을 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가 겪었던 고통을 겪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는 서둘러 새로운 사랑을 찾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제 마음은 치유되고 다시 믿는 법을 배울 시간이 필요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의 문을 닫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존중과 이해, 그리고 평등을 기반으로 한 사랑을요. 그리고 마침내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부유한 사업가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깊은 영혼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특별한 공감 능력을 가진 작가였습니다. 그는 저의 권력이나 재산을 동경해서 다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의 강인한 외면 뒤에 숨겨진 그늘과 상처, 외로움을 보았기 때문에 제게 왔습니다. 그의 곁에서 저는 그룹의 여왕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받고 보호받고 약해질 수 있는 평범한 한 여자, 바로 저 자신이면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에는 불꽃놀이도 요트도 제가 과거에 가졌던 화려한 가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얀 장미가 가득한 정원에서 아버지와 가장 친한 친구들의 축복 속에 열린 작고 따뜻한 예식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소박하지만 세련된 백금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저는 마침내 제 인생의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호숫가에 위치한 조용하고 평화로운 새집 서재에 앉아 저는 강지훈과 GH그룹의 몰락에 대한 옛 신문 기사들을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일부, 인생이 제게 가르쳐준 값비싼 교훈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맹목적으로 자신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힘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지혜와 용기, 그리고 자존감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영혼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여왕은 마침내 자신의 왕좌로 돌아왔습니다. 기업의 왕좌가 아닌 자유와 독립, 그리고 의미로 가득 찬 온전한 삶이라는 왕좌로. 과거는 닫혔고 밝고 따뜻한 새로운 새벽이 저를 향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배신당한 아내에서 자신의 왕좌로 돌아온 여왕 박서연의 파란만장한 여정이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덮이고 통쾌함, 분노, 혹은 경외심과 같은 감정들이 가라앉을 때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는 것은 인생과 사랑의 본질, 거짓의 대가, 그리고 모든 사람, 특히 여성의 내면에 숨겨진 진정한 힘에 대한 커다란 질문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나온 이 이야기는 단순히 통쾌한 복수극이나 극적인 폭로 드라마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오락거리에 불과했을 겁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관계 속 환상과 현실에 대한 지독히도 현실적인 거울입니다. 타인을 사랑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법에 대한 값비싼 교훈이죠. 비극의 시작점을 다시 돌아봅시다. 동화 같았던 사랑, 모든 것을 가진 여자 박서연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즉 계산 없는 진실한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그녀는 야망은 있지만 기반이 없던 남자 강지훈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 속의 열정의 불꽃을, 역경을 딛고 일어서려는 의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그녀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사람이 되어 그의 곁에 있기로 한 것이죠. 그녀의 선택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낭만적이고 고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경으로 사랑을 강요하지도 돈으로 사랑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등한 사랑,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받는 그런 사랑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적인 시작이 역설적으로 훗날의 붕괴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녀와 권력자인 아버지의 계약, 즉 진짜 금을 가려내기 위한 시험은 그녀의 결혼을 한편의 연극으로, 그녀의 심장과 청춘을 건 도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첫 번째이자 가장 고통스러운 교훈은 보이지 않는 권력의 불균형 위에 세워진 사랑의 위험성입니다. 박서연은 지훈에게 자본, 기회, 전략, 그리고 그가 빛날 수 있는 화려한 무대까지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어둠 속에서 익명의 조력자로서 행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성공한 CEO인 동안 자신은 평범한 주부가 되었습니다. 이 표면적인 지위의 격차는 치명적인 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지훈으로 하여금 모든 성공이 자신의 재능 덕분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저 높이 나는 연일 뿐, 그 연줄은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노력과 땀과 눈물이 아닌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처럼 찾아온 성공은 그의 역량을 키워주지 못하고 오직 그의 자아와 탐욕만을 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자신과 격이 맞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 평범한 여자가 자신의 모든 비범함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특히 여성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조용한 희생은 미덕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인정과 함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그들이 그것을 알고 감사하게 하십시오. 결코 자신을 보이지 않는 발판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으면 빛 속에 서 있는 사람은 당신의 존재를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파트너 관계여야 합니다. 둘이 함께 기여하고 함께 노력하며 함께 성공을 나누는 곳이죠. 한 사람은 창조하고 다른 한 사람은 누리기만 하는 이야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코 당신의 남자에게 그가 우주의 중심이며 당신이 그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느낌을 주지 마십시오.
항상 자신만의 가치, 자신만의 커리어, 자신만의 세계를 지켜 그가 당신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진정한 존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교훈에 도달합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교훈이죠. 한 남자의 진정한 시험대는 그가 아무것도 없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졌을 때입니다. 작은 영업팀장이었을 때 지우는 야망이 있었고 아마 서연을 진심으로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권력과 돈이 너무 빠르고 쉽게 찾아오자 그것은 그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타락했습니다. 그는 책임 대신 향락을, 충성 대신 배신을, 그리고 감사 대신 배은망덕을 선택했습니다. 지훈의 이야기는 부자가 되면 친구를 바꾸고 출세하면 아내를 바꾼다는 말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진정한 역량이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정점에 섰을 때 자신의 인격을 지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남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입니다. 성공했을 때, 약간의 지위를 얻었을 때 우리는 자만이라는 덫에 쉽게 빠집니다.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들을 잊기 쉽고 자신과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순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도 영원히 정상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정상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당신이 추락했을 때 다른 사람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훈의 몰락은 단지 GH가 자금을 회수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모든 진실한 관계를 잃고 가짜 왕좌 위에서 스스로를 고립시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이야기를 가장 극적이고 통쾌하게 만드는 것은 박서연의 복수일 것입니다. 그것은 저급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울고불고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가장 숭배했던 무기, 즉 권력과 기습을 이용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신속한 이혼, 깔끔한 재산 회수, 그리고 새 남편에 대한 치명적인 거짓말, 모든 것이 소리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파괴력은 핵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그 행동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실을 보여줍니다. 결코 여자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것. 왜냐하면 당신은 그녀의 등 뒤에 누가 서 있는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힘은 때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고 보호할 준비가 된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지훈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순한 양 박서연만을 보았을 뿐 그 양 뒤에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사자, 즉 권력자인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박서연의 가장 위대한 복수는 그녀가 더 이상 그의 존재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몰락을 보며 통쾌해하기 위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걸었고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왕좌로 돌아가 훨씬 더 찬란한 미래를 건설했습니다. 그녀는 실패한 결혼 생활 후에도 자신의 가치가 전혀 손상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오히려 그 폭풍우가 그녀를 더 강하고 더 유능하며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줬던 자가 사회의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경멸이 아닌 이미 인생의 다음 장으로 넘어간 사람의 무관심으로 평온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승리한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자존과 자기 가치에 대한 찬가입니다. 그것은 여성의 행복이 남자가 내려주는 선물이 아니라 바로 그녀 자신이 만들어내는 성취임을 단언합니다. 박서연은 한때 평범한 사랑과 타인을 위한 희생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그녀는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재능으로 열정을 불태우고 기여할 때, 그리고
존중과 공감의 기반 위에 세워진 새로운 사랑을 찾았을 때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에서 그녀가 작가 남편과 평온하게 사는 모습은 공주가 왕자를 만났다는 식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한 두 사람, 풍파를 겪은 두 영혼이 서로에게서 평온과 이해를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구원자가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만든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치 있는 동반자일 뿐입니다. 저희는 이 영상에서 들려드린 이야기가 실제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깊이 있는 인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만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공격하거나 암시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함께 성찰하고 더 나은, 더 강한, 더 행복한 삶을 위한 귀중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콘텐츠 제작자로서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처음부터 충격을 주고 싶었습니다. 권력과 어리석음 사이에 극단적인 대조를 통해서요. 강지훈이 정상에서 향락을 즐기다가 집사의 통보 한마디에 무너지는 이미지는 매우 아이러니하고 극적입니다. 저는 이 디테일이 시청자들을 강력하게 붙잡아 둘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또한 박서연이라는 캐릭터를 수동적으로 때를 기다리는 인물로 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침묵하고 인내한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목을 맬 충분한 밧줄을 주고 있었던 거죠. 이는 그녀의 명석함과 무서운 냉철함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피해자 모델과 달리 시청자들은 모든 것이 그녀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히 공들인 디테일은 새 남편에 대한 김 집사님의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가부장적이고 배신적인 남자의 자아와 자존심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한 방입니다. 잔인하지만 매우 효과적이죠.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의 충성과 배신에 관한 것이기도 하기를 바랐습니다. 기생충 같던 애인에게마저 배신당하는 강지훈의 결말은 완벽한 인과응보의 순환입니다. 거짓을 뿌린 자는 거짓을 거두게 마련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시청자들이 모든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겪은 후 단지 통쾌함뿐만 아니라 영감을 받기를 바랍니다. 진짜 자신으로 살 용기, 사랑하고 희생할 용기,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일어설 용기를 가진 한 여성으로부터 받는 영감 말입니다. 저는 진정한 힘이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의 내기는 다소 잔인했지만 사람을 잘못 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필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이 도박이 될 수는 없지만 인생은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위해 때로는 시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투명성과 상호 이해를 위해 채널에 게시되는 콘텐츠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듣는 모든 이야기는 교육, 오락, 그리고 사랑, 결혼,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인문학적 가치를 전파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구성 및 재구성되었습니다. 관련될 수 있는 모든 개인의 사생활과 신원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모든 사건의 디테일, 인물명, 장소, 직업 및 기타 식별 정보는 상당 부분 변경되었습니다. 이야기들은 현실의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암시하거나 대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건이나 인물과 우연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우연입니다. 저희는 또한 영상의 내용이 참고 및 성찰의 자료일 뿐 법률, 의료 또는 심리 관련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만약 삶의 문제에 직면해 계시다면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찾아 적절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등장인물의 관점과 행동은 이야기의 일부이며 반드시 채널의 공식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께 영감을 주고 의미 있는 삶의 교훈과 귀중한 성찰의 시간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배신당한 아내에서 자존의 여왕으로 거듭난 박서연의 여정은 막을 내렸지만 그 이야기가 남긴 교훈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희생 위에 행복을 쌓지 말 것과 결코 자신의 가치를 얕보지 말 것을 상기시킵니다. 가장 달콤한 복수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없이도 찬란한 삶을 사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후 용기를 내어 맞선다면 반드시 더 밝은 새 아침이 온다는 것을 단언합니다. 여러분은 박서연의 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자신만의 교훈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나눔을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특히 마음 정거장 채널을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